총성이 얼음을 갈랐습니다. 뒤를 돌아볼 수 없었어요. 한 발만 더, 한 발만 더. 두만강 얼음 위를 달리는 제 발밑에서 균열음이 들려왔습니다. 27살. 저는 김여정의 아들이었습니다. 북한 최고 권력층의 자제. 누구나 부러워하는 위치. 그런 제가 지금 총을 맞을 수도 있는 이 순간을 왜 선택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평양의 화려한 아파트. 당에서 제공한 수입 승용차. 특권층만 출입하는 식당들. 저는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충성스러운 당원으로. 자랑스러운 혁명의 후손으로. 하지만 그날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체제가 감추고 싶어하는 진짜 얼굴을. 그리고 깨달았죠. 이곳에서 지키고 싶은 것은 권력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는 걸. 그 선택이 저를 이 얼음 위로 내몰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태준입니다. 평양 중구역의 고급 아파트 14층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어머니는 김여정. 이름만 들어도 아실 겁니다. 북한 권력 서열 2인자. 어릴 적부터 저는 특별했습니다. 유치원에서도 중학교에서도 김일성 종합대학에서도 제 성이 주는 무게를 알았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혁명의 후손답게. 당에 충성하는 일꾼답게. 2024년 9월. 저는 노동당 선전선동부에 배치되었습니다. 27살의 당 간부. 제 책상 위에는 매일 기밀 문서들이 쌓였어요. 김태준 동무는 믿을 수 있는 동무입니다. 상급 간부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이 체제를, 이 나라를.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 8시. 당 청사 정문을 통과할 때 경비원들이 허리를 숙였어요. 충성. 저도 답례했습니다. 충성.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제 모습. 잘 다려진 인민복. 당 배지가 빛났습니다. 3층 복도. 동료들이 지나갈 때마다 눈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존경이 아니었습니다. 경계였죠. 권력자의 자식. 언제든 자신들을 고발할 수 있는 존재. 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조심했습니다. 더 예의 바르게, 더 겸손하게. 태준 동무, 오늘 회의 자료 준비 잘 됐나? 박 부장이 물었습니다. 네, 부장 동무. 어젯밤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역시 김여정 동무의 아들답군. 철저하네. 칭찬이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제 능력이 아니라 제 혈통이 먼저 평가받는 삶. 오전 10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주제는 남조선 선전 전략.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체제 우월성을 알릴 것인가. 저는 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펼쳤고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분석이네, 태준 동무. 회의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간부 식당. 특권층만 이용하는 곳이었어요. 흰쌀밥에 고기 반찬. 평양 시민들도 쉽게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상 위에 올랐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저는 불편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평범한 인민들의 모습. 그들의 표정은 늘 굳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태준 동무, 오늘 현장 시찰 가야 하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룡성구역 인민반. 새로운 선전물 배포 현장. 점검이네.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시내를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졌어요. 낡은 건물들. 좁은 골목길. 사람들의 옷차림도 초라해졌습니다. 여기가 용성구역입니까? 그렇네. 평양도 이런 곳이 있다네.
운전기사가 대답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을 때 어디선가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동무들, 집합하시오. 인민반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준비된 선전물을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으로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중년 여성이 선전물을 받으면서 제 눈을 봤어요. 그 눈빛,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절망이었어요. 아무 희망도 없는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는 눈빛.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생각하나 태준 동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현장 시찰을 마치고 차에 올랐을 때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태준 동무는 처음인가 보네. 이런 곳 오는 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당 간부님들 보면 무섭대요. 언제 끌려갈지 모르니까.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당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같은 평양인데 완전히 다른 세상.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오빠, 나야. 한솜이었습니다. 제 연인. 평양예술단 소속 무용수. 솜이야, 무슨 일이야? 오늘 저녁에 시간 돼? 보고 싶어. 그래, 어디서 볼까? 대동강 산책로는 어때? 좋아, 7시에 보자.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솜이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삭막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제가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 대동강변에 도착했을 때 솜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오빠. 그녀가 손을 흔들었어요. 그 미소가 너무 예뻤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아니, 나도 방금 왔어. 우리는 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석양이 강물을 물들였어요. 오빠,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무슨 걱정 있어? 솜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거짓말. 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솜이야, 너는 이 나라가 행복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냥 궁금해서. 솜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그런 질문은 위험해. 알지? 알아. 하지만 너한테는 물어보고 싶었어. 나는 오빠만 있으면 행복해. 그걸로 충분해. 그녀의 대답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녀조차도 진짜 속마음을 말할 수 없는 이곳.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걸었어요. 솜이야, 우리 계속 함께 있을 수 있을까?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당연하지. 그래. 당연하겠지.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당연하지 않다는 걸.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본 그 여성의 눈빛, 솜이의 조심스러운 대답, 운전기사의 말.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진짜 충격은 이틀 후에 찾아올 거라는 걸. 그날 저는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당 청사의 비상소집령이 떨어졌어요. 전 간부 즉시 대회의실로 집합하시오. 방송이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급히 정리하고 복도로 나섰어요. 다른 간부들도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글쎄, 갑자기 이러는 건 처음인데. 대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100여 명의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보위부 부부장이 서 있었어요. 리명호, 55살. 냉혹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무들, 오늘 중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당의 불순한 사상을 품은 반역자들이 적발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숨죽였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충성하는 척하며 당을 속여왔습니다. 하지만 위대하신 원수님의 현명한 명도 아래 모두 색출되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도 따라 손뼉을 쳤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불편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동무들은 전원 강동군 처형장으로 이동합니다. 혁명의 배신자들이 어떤 최후를 맞는지 똑똑히 목격하시오. 처형, 공개 처형. 저는 이전에도 몇 번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의 명령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매번 악몽에 시달렸어요. 오후 1시 버스들이 청사 앞에 대기했습니다. 간부들이 줄지어 탑승했어요. 저도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박 부장이 앉았어요. 태준 동무, 표정이 안 좋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일에 익숙해져야 하네. 우리는 당 간부니까.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거리가 지나갔어요. 사람들은 평범하게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1시간 후 강동군에 도착했습니다. 처형장은 넓은 광장이었어요. 주변에는 이미 수천 명의 주민들이 동원되어 있었습니다. 전원 하차. 우리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지정된 자리로 이동했어요. 당 간부 전용 구역이었습니다. 단상 앞에는 3명의 사람이 무릎 꿇고 있었어요. 자루를 뒤집어 쓴 채 보위부 요원들이 총을 들고 그들을 감시했습니다.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인민동무들, 오늘 이 자리에는 당과 수령님을 배신한 반역자들이 있습니다. 군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첫 번째, 최성일. 당 간부로서 남조선 간첩과 내통한 죄. 자루가 벗겨졌습니다. 그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최성일 동무. 저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42살.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제 옆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던 그 사람. 저 사람. 최동무 아닌가? 옆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맞네. 선전선동부의. 제 손이 떨렸습니다. 최성일 동무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얼굴은 멍투성이었습니다. 최성일은 지난 3년간 적들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조국을 팔아먹었습니다. 이자의 죄는 1000번 죽어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군중들이 고함쳤습니다. 총살하라. 반역자를 처단하라. 저는 최성일 동무를 떠올렸어요. 그는 항상 일찍 출근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어요. 회의 때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고 당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간첩이었을까? 두 번째, 김철호. 불순한 문학작품을 유포한 죄. 또 다른 자루가 벗겨졌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3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김철호는 남조선 소설을 몰래 읽고 다른 이들에게 퍼뜨렸습니다. 인민들의 사상을 오염시킨 반동분자입니다. 소설을 읽었다는 이유로, 그것만으로 죽음을 맞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박은희. 종교활동을 한 죄. 마지막 자루가 벗겨졌습니다. 나이든 여성이었어요. 60대쯤. 박은희는 몰래 성경을 소지하고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미신에 빠져 당을 배신한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성경, 기도, 그것이 죽을 죄인가?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집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세 사람이 쓰러졌어요. 군중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만세! 수령님 만세! 저는 박수를 칠 수 없었어요.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최성일 동무의 마지막 표정. 김철호의 떨리는 어깨. 박은희의 잔잔한 눈빛. 그들은 정말 죽어야 할 사람들이었을까? 버스로 돌아오는 길.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최성일 동무는 저보다 더 충성스러웠어요. 더 열심히 일했고 더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증거는 무엇이었을까? 재판은 있었을까? 변호할 기회는 주어졌을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이 반역자라고 하면 반역자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화장실에서 토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총성이 울렸어요. 쓰러지는 몸들, 튀는 피, 눈을 감아도 그 장면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전화가 왔어요. 소미였습니다. 오빠, 나 좀 만날 수 있어? 급한 일이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전화로는 못해. 점심때 만나자. 제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알았어. 12시에 평양대극장 뒤편에서 보자.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어요. 회의도 서류 작업도 아무것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12시가 되자마자 저는 청사를 나섰습니다. 평양대극장 뒤편. 소미가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어요. 소미야. 그녀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예술단의 보위부 사람들이 왔어. 조사를 시작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사? 무슨 조사? 불순한 예술 활동. 조사래. 누군가 고발했대. 무엇을 고발했는데? 우리가 공연할 때 남조선 노래가락을 흉내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소미는 평양 최고의 무용수였어요. 항상 레퍼토리를 철저히 검열받았습니다. 그게 말이 돼? 너희 공연은 다 승인받은 거잖아. 나도 알아. 하지만 보위부는 그렇게 안 봐. 이미 3명이 조사실로 끌려갔어. 소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빠, 나 무서워. 어제 최성일 동무 처형됐다며? 그 사람도 충성스러웠잖아.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소미야, 진정해. 나한테 맡겨. 내가 뭐든지 해볼게. 어떻게? 오빠도 어쩔 수 없잖아. 어머니한테 말해볼게. 소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여정 동무가 나 같은 사람 도와줄 것 같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김여정. 저는 그녀의 아들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두려워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는 제게 말했어요. 태준아, 절대 잊지 마라. 체제가 먼저고 당이 먼저다. 가족은 그 다음이야.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소미가 위험에 처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일단 최대한 조심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사받을 때 대답만 해. 알았어. 소미가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의 집무실을 찾았습니다. 당 청사 5층. 비서가 저를 안내했어요. 김여정 동무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앉아라. 차갑고 간결한 말투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한솜이라는 예술단 무용수가 있습니다. 알고 있다.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동무가 부당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부당하다는 건 내 판단이냐, 보위부의 판단이냐? 저는 그 동무를 압니다. 충성스럽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태준아, 어머니가 드디어 저를 쳐다봤어요. 차갑게 빛나는 눈. 너는 그 여자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 네. 그래서 온 거냐? 어머니, 제발. 태준아, 내가 내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체제가 먼저다. 당이 먼저다. 개인의 감정은 혁명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어머니, 그 동무는 정말 닥쳐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너는 김여정의 아들이다. 혁명의 후손이다. 한 여자 때문에 그 모든 걸 잊었느냐?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위부가 조사한다면 이유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판단을 믿어야 한다. 너도 나도. 어머니는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로 나를 찾지 마라. 저는 일어섰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뭐냐? 어머니는 정말 행복하십니까? 어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소미를 데리고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어떻게? 어디로?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 다음 날 저는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탈북. 그 단어조차 입에 담으면 안 되는 말. 하지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일주일 후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당 청사 화장실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박철수. 국경경비대 중대장. 그는 제 대학 선배였습니다. 태준이 아니냐? 박 선배님.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보고차 왔네. 오랜만이구나.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선배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 한번 같이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 좋지. 그날 저녁 우리는 조용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술을 몇 잔 마신 후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배님, 국경은 어떻습니까? 국경? 네, 경비가 삼엄한가요? 박철수가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왜 그런 걸 묻나? 그냥 궁금해서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태준아, 너 설마. 선배님.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박철수의 표정이 굳었어요. 미쳤나? 내가 경비대 중대장이라는 걸 알고 하는 소리냐? 압니다. 하지만 선배님은 저를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해?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태준아, 너는 김여정의 아들이잖아. 왜 떠나려는 거야? 저는 소미 이야기를 했어요. 최성일 동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본 것들을, 느낀 것들을. 박철수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말했어요.
나도 떠나고 싶었네. 네. 10년 전부터. 하지만 가족이 있어. 처자식이 있단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선배님, 하지만 너는 다르네. 아직 젊고 지킬 사람도 한 명뿐이지. 박철수가 주위를 살폈어요. 알았네. 돕겠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대신 조건이 있네. 실패하면 나도 죽네. 내 가족도 죽어. 그래도 하겠나? 선배님 가족은 절대 위험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하겠네. 왜냐하면 나도 이 지옥이 싫거든. 그날부터 저희의 위험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주일이 흘렀습니다. 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낮에는 평소처럼 당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서류를 검토하고 충성의 구호를 외쳤어요. 하지만 밤에는 박철수 선배와 만나 탈출 계획을 짰습니다. 소미의 상황은 날로 악화되었어요. 오빠, 오늘 또 3시간 조사받았어. 계속 같은 질문만 해. 누구와 친하냐? 어디서 무엇을 들었냐? 남조선 노래를 아느냐? 소미의 목소리는 날마다 떨렸습니다. 조금만 참아, 소미야. 곧 끝날 거야. 언제? 곧. 하지만 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박철수 선배가 말했습니다. 12월 20일. 그날이 기회네. 왜 그날입니까? 김정은 동무생일 행사 때문에 경비 인력이 평양으로 차출되네. 국경이 상대적으로 약해지지. 그럼 그날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태준아, 두만강은 지금 얼어있네. 건너다가 얼음이 깨지면 그대로 끝이야.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네. 그는 지도를 펼쳤어요. 이 지점. 무산군 7번 초소 뒤편. 내가 그날 당직을 서겠네. 밤 11시에. 이곳으로 와. 제 손가락이 지도 위를 짚었습니다. 여기서 강까지는 2km. 숲길로 가면 되네. 하지만 조심해야 해. 다른 초소 순찰이 돌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준아. 그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한 번의 기회야. 실패하면 우리 모두 죽네. 정말 할 거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12월 15일. 소미가 전화했어요. 오빠, 내일 최종 조사래. 결과가 나온대.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소미야, 들어. 우리 떠나야 해. 뭐? 이 나라를 떠나는 거야. 전화 너머로. 소미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오빠, 그게 무슨 탈북이야. 나 혼자는 못 가. 너 없이는 못 살아. 한참의 침묵. 언제? 닷새 후. 12월 20일 밤. 준비는 다 되어 있어. 너는 그날까지 아무 일 없는 척해. 알겠지? 응. 알았어. 소미야, 사랑해. 나도. 전화를 끊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필요한 것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돈, 옷, 약간의 식량, 그리고 어머니의 사진 한 장. 왜 챙겼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버릴 수 없었습니다. 12월 20일.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평양 전체가 들떠 있었어요. 김정은 생일 축하 행사. 거리마다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동무. 만수무강. 당 청사에서도 축하 모임이 열렸어요. 저는 참석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박수를 치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시간만 세고 있었어요. 오후 6시. 퇴근 시간.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갔습니다. 짐을 챙겼어요.
작은 배낭 하나. 너무 많이 가져가면 수상해 보일 테니까. 오후 8시. 소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9시 반. 모란봉 뒤편 주차장. 답장이 왔어요. 응. 오후 9시.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어차피 돌아올 수 없을 테니까.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소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오빠. 그녀가 제게 달려왔어요. 준비됐어? 응. 무섭지? 무서워. 하지만 오빠랑 같이니까. 괜찮아. 저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소미야. 이렇게 만들어서. 미안할 게 뭐 있어. 나도 떠나고 싶었어. 오빠 없이는 못 살아. 우리는 차에 올랐어요. 재당 간부용 승용차였습니다. 이 차가 국경까지 갈 수 있을지 몰랐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오후 10시. 평양을 벗어났습니다. 검문소를 지날 때 경비원이 차를 세웠어요. 신분증. 저는 당원증을 내밀었습니다. 경비원의 얼굴이 굳었어요. 김태준 동무. 실례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국경 시찰 입문에. 긴급 지시가 떨어졌어. 아, 네. 충성. 그는 재빨리 차단기를 올렸습니다. 첫 관문 통과. 하지만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오빠, 괜찮아? 응, 괜찮아.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북쪽으로, 국경으로. 밤 11시 40분. 무산군에 도착했습니다. 박철수 선배가 말한 7번 초소 근처. 저는 차를 숲속에 숨겼어요.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해. 소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배낭을 메고 숲으로 들어갔어요. 어둠이 짙었습니다. 손전등을 켤 수 없었어요. 빛이 보이면 끝이니까. 30분을 걸었습니다. 가시덤불이 옷을 찢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오빠, 저기. 소미가 가리킨 곳에 초소가 보였습니다. 작은 건물. 한 명의 경비병이 서 있었어요. 박철수 선배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선배님. 그가 돌아봤습니다. 왔구나. 네. 너희 둘뿐이지? 네. 박철수가 주위를 살폈어요. 좋아. 지금부터 정확히 15분이. 시간을 주겠네. 15분? 12시에 순찰이 돌아. 그 전에 강을 건너야 해. 알겠습니다. 저쪽 숲길로 가면 강까지 10분이네. 얼음 상태를 확인하고 빨리 건너. 선배님은요? 나는 여기 남아서 순찰을 늦춰야지. 안 그러면 너희 잡혀. 선배님. 가 빨리. 시간 없어.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잊어라. 그냥 자유롭게 살아. 그게 내 바람이야. 박철수가 우리를 밀어냈어요. 우리는 달렸습니다. 숲을 뚫고 가시를 헤치고 소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조금만 더. 10분 후.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 얼음으로 뒤덮인 강. 저편에 보이는 불빛들. 중국이었습니다. 소미야, 저기 봐. 저게 자유야. 진짜? 응, 저기만 가면 돼. 하지만 얼음이 문제였어요.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군데군데 금이가 있었습니다. 조심해서 건너자. 우리는 강둑을 내려갔어요. 얼음 위에 발을 디뎠습니다. 꽁꽁 얼어서 단단했어요. 한 발, 두 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빠, 소리 들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순찰되었습니다. 박철수 선배가 시간을 벌어주지 못한 건가? 빨리 뛰어.
우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위를.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어요. 탕! 총알이 얼음을 맞췄습니다. 파편이 튀었어요. 오빠! 소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괜찮아, 계속 뛰어. 또 총소리. 탕! 탕! 제 옆을 스쳐가는 총알.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쩌걱. 발밑이 흔들렸어요. 오빠, 얼음이. 뛰어, 멈추지 마. 우리는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소미가 비틀거렸습니다. 으악! 그녀가 넘어졌어요. 소미야! 저는 달려가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다리에서 피가 흘렀어요. 다쳤어? 총에 스친 것 같아. 일어날 수 있어? 응, 괜찮아. 하지만 그녀는 절뚝거렸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태준, 거기 서지 못해. 리명호였습니다. 보위부 부부장. 그가 언제부터 우리를 따라온 걸까? 김태준, 너는 김여정 동무의 아들이다. 당장 돌아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소미를 부축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쏴라. 리명호의 명령. 여러 발의 총성. 탕. 탕탕탕. 총알들이 얼음을 뚫었습니다. 얼음이 빠르게 갈라졌어요. 우리 발밑에서 오빠, 빠져. 저는 소미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어요. 얼음이 무너지는 소리. 꽈광. 뒤편 얼음이 깨졌습니다. 리명호의 비명이 들렸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봤어요. 중국 쪽 강둑.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10m. 5m. 우리는 강둑에 올랐어요. 중국 땅.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미와 함께 눈 위에 쓰러졌어요. 했어. 해냈어. 소미가 울고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 살았어. 저도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움도, 안도감도, 슬픔도, 기쁨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북한 쪽 강둑. 희미하게 보이는 불빛들. 그곳은 더 이상 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박철수 선배도.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오빠, 이제 어떻게? 소미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돌려놓았습니다. 일단 여기서 벗어나야 해. 중국 공안에 잡히면 다시 북으로 보내죠.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소미는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오빠, 무서워. 나도 무서워. 하지만 이제 우리는 자유야. 자유.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게 낯설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을 걸었어요. 중국 마을 쪽으로. 1시간쯤 걸었을 때 작은 집이 보였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한참 후 나이 든 중국인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요? 도와주세요. 우리는 북에서 왔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들어와요, 빨리.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 여기 앉으세요. 부상당한 것 같은데. 그는 소미의 다리를 치료해 주었어요. 자주 있는 일이에요. 여기는 탈북자들이 많이 오거든요.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에 사람들이 올 거예요.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한국. 그곳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그날 밤 소미는 제 품에 안겨 잠들었어요.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북한에서 본 별과 같은 별.
하지만 느낌은 달랐어요. 이제 저 별들은 자유로운 하늘에 떠 있는 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와 소미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신호등, 지하철, 편의점, 스마트폰.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여기서는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낯선 것은 자유였습니다. 아무 감시 없이 거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두려움 없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보위부가 문을 두드리는 꿈, 다시 북으로 끌려가는 꿈.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소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빠, 오늘 면접 봤어. 어땠어? 떨렸어. 하지만 최선을 다했어. 소미는 댄스 학원 강사. 면접을 봤습니다. 그녀의 꿈은 다시 춤을 추는 것이었어요. 자유롭게.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빠, 됐어. 소미가 뛰어왔어요. 정말? 축하해. 이제 나도 여기서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저도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저처럼 북에서 온 사람들을 돕는 일. 처음 출근하던 날 단체 대표가 말했습니다. 태준 씨, 여기 오는 사람들은 모두 상처가 있어요. 그들을 이해하고 도와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각자 다른 이유로 북을 떠나온 사람들. 어떤 이는 굶주림 때문에, 어떤 이는 정치적 박해 때문에, 어떤 이는 저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탈북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김태준 선생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함경북도에서 왔습니다. 거기서 선생님 얘기 들었어요. 제 얘기요? 네, 김여정의 아들이 탈북했다는 소문이 북에 퍼졌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청년이 고개를 저었어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큰 숙청이 있었대요. 보위부 사람들도 많이 처벌받았다고. 리명호 부부장. 그는 아마도 큰 벌을 받았을 겁니다. 제 탈출을 막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김여정 동무는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대요. 어머니, 저는 그녀를 생각했습니다. 제 탈출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배신이었을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안도였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사진을 다시 꺼내봤어요. 함께 가져온 유일한 사진. 어머니,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비록 어머니께는 죄송하지만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도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자유를 선택했어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에 남은 사람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소미와 저는 한강공원을 걸어요. 오빠, 행복해? 응, 너는? 나도.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감시 없이, 그저 우리 자신으로. 여러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자유는 국경을 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는 것이라는 걸. 진짜 행복은 많은 것을 가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이라는 걸. 만약 여러분이 지금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계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잊지 마세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자유를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계속 싸울 것입니다. 제 목소리로, 제 이야기로, 언젠가 북한에도 진짜 자유가 찾아오는 날까지. 그것이 김여정의 아들이자 한 명의 탈북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